오늘 행사는 전국 참교육 동지회 정교조 퇴직교사들 모임입니다. 전국 참교육 동지회에서 참교육 운동을 해나가는데 마음의 어떤 양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구대학교에서 동문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현대사상연구소라는 연구소 막스 사상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한 30여 권의 책을 공동 저서로 거기 세미나에 참가하신 분들이 한 30여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참교육 동지의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또 참교육 동지의 행사니까 참교육 동지의 회장님이신 대표이신 조희주 선생님이 여기 잠깐 인사를 해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여기 앉아서 잠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오프라인에 계신,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 참교육 동지가 처음으로 이제 좀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누가 공부를 좀 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이 참교육 동지들이 여기저기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그동안 많은 그 연구도 해오시고 하셨는데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 또 이따 뭐 토론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도 좀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지들 하면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요 주제로 이렇게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법성 물었는데 막상 하려고 들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서 우선 막스 앵겔스가 직접 쓴 거만 지금 책으로 나온 게 매가 한 100권 그러고 있잖아요. 뭐 자본론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1시간 안에 어떻게 할 건가 난감한 거죠. 거기다가 또 보니까 발전에다가 변형까지. 그래서 변형은 아마 신자파 쪽까지 좀 어떻게 건드려 봐라 하는 것으로 좀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크게는 이제 막스 시대, 막스 앵겔스 시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후에 연결되는 레닌 시대까지 그렇게 좀 주로 다루고 신자파는 근데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이거든요.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문제하고 직결돼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만 언급하는 정도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막스 앵겔스 또는 레닌 또는 신자파 이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제안하는 정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막스의 사상은 늘 앵겔스하고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앵겔스가 늘 막스가 모든 것의 원저자다. 자기 글까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막스의 사상이라고 하지만 종종 이제 같이 섞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주제를 그 인류사적 좀 거창하게 그렇게 붙였어요. 인류사적인 전제 전환이다.
그와 동시에 유물변증법적 사유 이렇게 이제 붙여봤어요. 그 인류 사적이라는 말이 조금 뭐 과장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막스주의가 등장한 이후의 역사를 보자면 그냥 한 사상가, 한 이론가의 뭐 이론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건 막 세계의 정치사를 바꿔놓은 또 앞으로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붙일만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좀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뭐 온갖 얘기들을 하지만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 보면은 돈 문제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벗어나는 게 참 없어요. 근데 이게 돈이 뭐냐라고 따지고 시작하면은 그게 만만한 게 또 아니거든요. 조금 이렇게 한자어를 쓴 화폐, 이 화폐가 뭐냐? 막스가 그 화폐 가지고 한참 쓴단 말입니다. 돈이 철학하면서 책도 두꺼운 거 나오고, 저 뭐 진메린가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썼죠. 등등해서 이 돈이라는 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본질을 짚자면 그거는 타인의 노동과 노동 산물, 노동력과 노동 산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력이다. 사회적 권력이다. 그건 아마 아담 스미스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이제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살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이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그 누군가가 돈을 자꾸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본이라 그러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자본이 아니고 이게 뭐 물건 샀다 팔면서 거기서 붙여서 뭔가를 붙여서 키워 나가야 이게 자본이 되잖아요. 이자를 받든 또는. 그래서 보통 MC, M 프라임 또는 M 프라임 직접적으로 앞에 거는 이제 산업자본 같은 경우나 상품자본, 상업자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건 사서 다시 팔아서 거기서 임은 남긴다. 그다음에 이자만 받을 수도 있다. M에서 M 프라임으로 직접 가기도 한다.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 증식이 돼야만 이걸 자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자본주의는 이 끊임없이 증식하는 걸 본질로 하죠. 증식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이라 했잖아요, 돈이. 그 권력을 집중하는 거죠, 자꾸.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라는 대로 뭐 노예노동이든 뭐 소외된 노동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리는 것이 이 자본주의 본질인 거죠. 이게 막스 앵겔스는 이제 이 문제가 특히 그 당대의 그 공장에서 나타나는 아주 끔찍한 상황들, 뭐 애들 노동을 이른바 그 흑별학교라고 부르는 2살 반짜리부터 데려다가 뭐 이 밀집 가지고 뭐 세공을 하고 레이스 뜨고 하는 걸 하루 종일 시켜서 빵 한 조각 주고 보내고 하는 그러니까 또 집에서는 입 하나라도 더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걸 또 학교도 안 보내고 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걸 뭐냐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담 스미스나 저 리카르도나 이런 사람까지만 해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 영원한 이 인간의 질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걸 전제로 모든 걸 뭐 연구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말고 뭐 다른 게 가능할까? 사회주의는 없어졌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잖아요. 마치 이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막스는 그걸 거부한 거죠. 이것도 엄연히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따라서 인간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인간의 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아주 자연 상태라고 전제했던 거를 거부하고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 다른 사회가 예컨대 부르주아가 지배하다가 이제는 노동자가 지배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배 관계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사라지는 사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막스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제를 그러니까 확 바꾼 거죠. 과거의 전제를 거부하고 이제 새로운 전제 하에서 연구들을 시작한다. 이건 이제 인류사를 바꾸기도 했고 또 동시에 막스 앵겔스의 연구에 발판이 돼서 끊임없이 그걸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예. 그 요런 전제 전환을 언제 하느냐 하는 거는 뭐 면밀하게 뭐 연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대충 알기로는 그래서 청년기에 이미 이루어진다. 막스 아주 새파랄 때 예컨대 헤겔 법철학 비판이라는 글을 쓸 때라든지 유대인 문제를 다룰 때든지 아주 초창기부터 그 다음에 경철 초고를 쓸 때는 이미 확고부동하게 그걸 확립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티세르 같은 사람들은 막스가 그 초기 막스 특히 경철 초고가 굉장히 소구 막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니까 그게 이제 휴머니즘을 강조한다. 과학을 조금 등한시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과학적인 시대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막스다. 그래서 이건 이데올로기적인 문건이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뭐 디스라 그러나요? 경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철 저거를 한동안 또 이렇게 접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때 막스가 과연 진짜 그 이데올로기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고 과학적인 건 제대로 못하고 있나 조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노동과 노동력 구분을 못해요. 아직까지. 그다음에 소외된 노동과 그다음에 이 사적 소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그 소유 관계 이것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막 그 순환 논법으로 자꾸 동호 반복처럼 돌아가요. 근데 이제 자본론에 가면 이제 그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다음에 그 선후 관계를 따지기 시작해서 결국 시초 축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초기에 농민들 땅에서 막 쫓아내가지고 유랑민 만들고 그다음에 뭐 맨체스터로 런던으로 막 내몰아서 거기서 이제 노예노동 막 시키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소외된 노동의 출발이 국가 폭력과 함께하는 이 사적 소유, 그 땅을 가진 자들, 땅을 차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역사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경찰 초원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 부족한 단계에 있다. 이건 아직까지 막스가 발전해야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놓고서 이제 알티세르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인식론적인 단절이 있다. 이데올로기 시대와 그다음에 과학의 시대가 딱 단절이 된다. 경찰 초고 자꾸 얘네들 떠들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 초고에는 이미 변증법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포에르바하로부터 또 받아들여서 유물론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어요. 이미 경찰 초고만 해도 유물론적이고 변증법적인 사고를 한다. 그는 포에르바하는 유물론적이긴 한데 변증법적이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약해요. 그리고 인간의 실천이라든지 사회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잘 따지지 않아요. 인간과 자연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막스는 벌써 이 당시에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그다음에 역사적 존재로 보고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인간은 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태제죠. 환경을 바꾸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경찰 초고에도 이미 그런 맹아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그러니까 이 프롤레타리아트가 바로 해방의 심장이라고 보기 시작한 거. 그건 또 무슨 의미냐? 프롤레타리아를 바깥에서 보면서 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제로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에 선다는 거죠. 프롤레타리아의 위치에 들어가서
사물들을 보면서 아, 프롤레타리아라면은 해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막스 연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크게는 그렇게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막스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막스를 뭐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막스주의자가 돼서 막스 입장에서 뭘 하기 위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 그 이 프롤레타리아트인 내부에서 사회를 보느냐. 그래서 모순 관계, 적대 관계들을 극복하려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느냐. 아니면 그걸 굽어보면서 아, 사회가 이래 하고 논평하고 있느냐. 이건 근본적인 차이다. 근데 막스는 이미 이때 프롤레타리아 말로 이 해방의 심장이다. 이런 관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유물변증법이라는 것도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이거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이든 할 수 있는 주제겠지만 어쨌든 그 막스 자신은 변증법을 자신의 연구 방법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본론 1권 첫머리 뭐 이렇게 2판 후기라고 하고 붙여져 있는데 그 후기에다가 자신의 방법은 변증법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자기가 헤겔로부터 비쳤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근데 헤겔은 관념 변증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유물론적으로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봤고 그렇게 합리적인 핵심을 놓고 보자면 이 변증법의 본질은 핵심으로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비판적이고 혁명적이다. 거기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 이런 표현을. 그 제약 중에 제일 큰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검열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통념, 기존의 전제들, 물려받은 지배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일 텐데 그런 것들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사태의 본질이 뭔가를 보려고 한다. 본질이 뭔가를 보려고 하고 그것들이 변화 발전하는 걸 따라잡는다.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인식함으로써 거기에 어떻게 주체가 관여할 건가까지 실천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건가까지 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변증법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엥겔스도 이 해겔 변증법의 중요한 특징들을 혁명적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대립물의 통일, 뭐 부정의 부정, 양질 전환 이런 거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레닌도 해겔 논리학을 막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는 변증법의 주요 특징을 한 16가지쯤 드러나요. 그리고 그걸 압축해 가지고는 대립물의 통일에 관한 학설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닌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이다.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또 개념이라고 봐요.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이다는 말은 사실은 이미 플라톤 때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인가 하는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자기는 이러한 철학자를 진짜 존중한다. 신의 발뒤꿈치 따라가듯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겠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데아에 따라서 사물들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데아에 맞게. 그래서 제멋대로 난도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하나로 모을 줄 아는 사람. 딱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인. 근데 그냥 멋대로가 아니라 이데아는 플라톤한테는 실제거든요. 실제 사태에 맞게 나눌 줄 알고 묶을 줄 아는 사람을 변증가라고 부른다. 자기는. 그리고 그 사람을 신을 따라가듯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레닌이 마음대로 갖다 붙인 내용이 아니라 그 해결까지 이루는 변증법의 주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신자파 중에 제가 그냥 아도르노만 잠깐 언급합니다. 신자파의 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아도르노는 내재 비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내재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 자체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그것의 한계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윤석열이 뭘 잘못했나 그러면 내 논리다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그동안에 한 말 가지고 윤석열을 깨는 거죠.
검찰이 뭐라고 주장하면 검찰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비판하는. 요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누가 들고 나왔는데 이상한 짓 한다. 그 민주주의 정신의 근거에서 그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 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고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평등이니 자유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부르주아들이 처음에 등장하면서 상거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등한 관계에서 뭘 교환하기 위해서 평등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등장하면 거기에 머물 수가 없고 똑같은 주장을 노동자들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과거의 민주주의 내용에서 한 단계 나가서 노동자 민주주의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전을 따라가는 거. 요게 이제 내재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 내재 비판이라는 게 좀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그다음에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하는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건 해결의 방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거는 예컨대 막 분석해서 쪼가리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소를. 그다음에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로부터 점점 더 연관관계들을 찾아서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가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는 쪼개놓은 것, 떨어뜨린 것. 구체적인 거는 그걸 전체로 보는 것, 덩어리로 보는 것. 그래서 추상에서 구체로 가는 거는 예컨대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자본론 전체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에서 시작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치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잉여가치로, 그 다음에 잉여가치 여러 종류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온갖 과정들을 나중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왜 한계에 부딪히는가에까지 장구한 그 과정들을 전체로 묶어내거든요. 이게 추상에서 구체로 가는 아주 전형적인 구성이다. 이 자본론의 핵심이 예를 들어 잉여 가치의 비밀이 뭔가를 밝히는 데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길게 쓸 이유가 없거든요. 대개 그거는 읽고 한 3분의 1쯤 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분량을 그 노동자들의 현재 상황들을 그 공장 감독관, 그 근로 감독관들이 보고한 내용들, 그것들을 가지고 일일이 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자화상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노동일이라는 장, 10장인가,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 내용을 건너뛰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주 잡다한 것 같지만 너무 상세하게 당대의 인간상들을 저 디킨즈 소설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출발점이 뭔가까지도 다 보여주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3권에 가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를 나름 과학적으로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상에서 구체로 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자본론 자체가 그런 유물변증법의 주요 특징들을 아주 전체적으로 두루 갖추고 있다. 레닌도 그래서 그걸 자본론을 이게 변증법이자 인식론이자 뭐 등등등 전체다. 따로 변증법에 대해서 막사 쓰고 싶었지만 안 썼어요. 못 썼어요. 그렇지만 이미 자본론 안에 다 담겨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죠. 예.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과 자본 간의 이 갈등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된다. 이거는 뭐 노사 협조를 아무리 해도 협조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얼마큼 더 줄래 말래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과정에서 뭐 이제 힘 관계에 의해서 밀리기도 하고 좀 더 나가기도 하고 그 이른바 노동력이라 그러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우리가 임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재생산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죠? 근데 저는 라면 먹고 쪽방에서 살아도 노동력이 나오거든요. 위생적인 시설, 문화시설에서 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재생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것들 기준으로 삼을 거냐? 그거는
경찰 초고에 의하면 투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본론에서는 그걸 조금 더 뭐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죠. 투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찰 초고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과정, 투쟁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항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결정된다.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침체되면 침체되는 대로 항상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결정이 된다. 그중에 우리가 흥미있게 볼 부분 중에 하나는 복합적 빈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도 조금 올라요. 그럼 노동자들도 뭔가를 더 사고 싶은 욕망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사기 위해서는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이 복합적 빈곤 상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부자가 되냐 전혀 안 그렇거든요. 조금 더 먹고 사는 정도, 조금 더 좋은 차 모는 정도, 이런 거죠. 결국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빈곤이라는 걸 상대적 빈곤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막스는 이 소외 문제를 얘기하면서 노동자는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유는 자본 쪽에서 점점 비대해지면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노동자는 힘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거든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더 쪼그라드는 거죠. 상대적 빈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다.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욕구조차도 자기 멋대로 뭐 할 수가 없다. 그냥 그 아일랜드인들 그때 가난했는데 아일랜드인들은 그냥 감자 먹을 욕구, 그것도 저 쓰레기 감자 먹는 욕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빛,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마실 그 욕구조차도 없다. 그다음에 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또 뭔 얘기도 하냐면 이 절약해라, 노동자들한테 절약해라. 심지어는 생식까지 절약해라.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그런 데 빠져 있잖아요.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전부 잘 사는 듯한데 들여다보면 가난한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그런 욕구는 다 죽여버리는 게 이 자본주의 현실이다 하는 거죠. 이에 맞서서 어, 이 막스는 그 사적 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한 공산주의 사회, 사적 수요가 지향된 제대로 된 인간 사회, 인간다운 사회라는 건 어떤 거냐? 어, 주로 이뭐 이런 표현을 쓰자면 이제 인간적인 요소를 놓고 얘기하자면 인간적 감정들, 속성들의 해방. 그러니까 감성 또는 뭐 이 감각, 그다음에 인간의 속성이 다 억압돼 가지고 쪼그라들어 있는 소유의 감각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해방시키는 거. 그다음에 풍부한 인간적 욕구와 감성을 두루 갖춘 사려 깊은 인간. 이런 인간들을 사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진짜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는 사회. 요것이 공산주의의 아주 핵심이라고 봤고 이런 사회는 인간주의와 자연주의가 하나로 가는 사회다. 인간과 자연이 통일되는 사회고 자연도 그냥 우리가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할 수도 있는 사회로 가는 거다. 그래서 자연의 부활, 진정한 부활 이런 말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사회와 산업과 완전히 대립하는 게 아니라 산업도 자연의 일부다. 자연력의 일부들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역사도 자연사의 일부다. 그리고 자연의 역사이자 산업의 역사하고 인간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 통일체로 보려고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의 통일을 이렇게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후에 막스가 버린 적이 없는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다. 저는 그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게 있죠. 그 75년에 1875년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이 가만 있어 보자.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잘 예, 예. 들립니다. 지금은 잘 들려요. 1-6 부터 여기서 하시면 다시 오디오를 하시면 내가 됩니다. 껐었는데 이 소리가 나서 여기로 소리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 아니, 계속 여태까지 하나도 안 들리다가, 들렸어요? 계속 들리다가 직전에 조금 전에 안 들렸다가 조금 지금은 전에 안 들려요. 들렸어요. 네네. 갑자기 다행이다. 조금 전에. 그러면은 다행인데.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잘 네, 들려요. 이걸 켜놔야 되겠다 일단. 여기 약간 울림이 있어서 껐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1-6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1-6부터 안 들렸습니다. 예. 1-6부터 안 들렸답니다. 예, 예. 네. 1-6은 조금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그러니까 막스가 생각했던 그런데 완성된 자연주의자 인간주의라는 표현들, 자연과 인간의 뭐 일종의 통일,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의 통일, 그다음에 자연의 진정한 부활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봤다는 거고, 이런 거는 막스가 이제 지향점으로서 끊임없이 염두에 뒀다는 거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75년에 그 고타 당대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사회민주당이 출범하는데, 이 고타 당대에 대개 한 2대 3인가 비율로 이 낯살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의 지원을 받아서 노동운동하던 부류들이 더 다수였고, 이 막스주의자들은 그에 비하면 좀 적었어요. 그리고 그 비율대로 책임자들도 선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스와 엥겔스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게다가 그 강령 초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첫 문장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첫 문장이 뭐냐면 모든 부의 원천은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멋있어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걸 가지고 시비 걸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을 빼놓을 수 없다. 가치의 원천은 노동력이지만 가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는 주고 받고 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영역이고, 이 물, 공기, 돈 안 들이고도 풍부한 뭐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자연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부르자들이야말로 자본가들이야말로 모든 민중의 적이다라는 구절도 있는가 봐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문제다라고 봐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지주가 빠지는 거예요. 지주. 그 지주 계급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비스마르크거든요. 융커 출신, 땅 부자들이잖아요. 땅 귀족.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유리하게 걔네들의 죄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강령이 돼버린 거다라고 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비판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막스가 요 초기에 시작했던 그런 관점을 잡는 끝부분까지 또 다시 이렇게 끌어내서 자연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일정한 일관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로 들어가면요, 그렇더라도 이제 경찰 초고에서는 벌써
이제 감성에서 출발하는 과학이어야만 현실적이다. 이건 유물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엘바하로부터 받아들인 그런 유산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여기서도 인간이 운동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점, 그다음에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사회가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 그다음에 개인적인 모든 활동도 다 사회적 활동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 활동이다. 라는 거. 이런 점을 이제 통해서 벌써 이 펄바하고는 이제 멀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유물론은 살리고, 그다음에 헤겔의 관념론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그걸 또 유물론적으로 또 재해석하고 활용하면서 둘을 종합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른바 지양하는 거죠. 그것들을 다 살려낼 건 살려내고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새로운 유물 면증법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로 들어가면 좀 더 구체화돼요. 분량이 벌써 다르죠. 경찰적으로는 아주 얇은 책이지만 이 독일 이데올로기는 그래도 방대한 책이거든요. 거기서 독일의 그 관념론의 세례를 받아 헤겔 철학의 세례를 받았던 뭐 브루노 바우어부터 뭐 슈티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비판을 하면서 포에르바흐까지 다 합쳐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이 이른바 유물론적 역사관, 유물사관이라고 하죠. 유물사관이라는 거를 점점 구체화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너무 그때 조잡했다, 너무 단순화했다 하는 이제 자아 비판도 하지만 어쨌든 그 틀을 짠 거죠. 그 유물론적 역사관이라는 것에 기본 얼개를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서 특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혁명의 물질적 조건, 그러니까 모든 걸 물질적 조건에 근거해서 뭘 현실에 근거해서 뭘 해야지 그냥 관념 가지고 뭐 하는 건 안 된다라고 봤고, 그 물질적 조건의 중요한 요소로서 혁명적 대중의 형성,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공산주의자 동맹에 47년에 가입해서 거기 끝날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걸 주도했죠. 그건 이제 혁명적 대중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선물이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다가 그 조직을 통해서 그 회원들을 늘리고 뭐 친목 단체로 형태로 뭐 형태로 해가지고 스타디 형태로 끊임없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48년에는 프랑스 2월 혁명, 독일의 경우는 3월 혁명이 터지는데 이 2월 혁명이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최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거두고 2월에 시작했는데 6월에 벌써 그 파리에서 백주 대낮에 그냥 학살극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가 주저앉은 다음에 뿌띠부르주아들이 또 당하고, 그다음에는 부르주아들이 당하고, 그다음에 한 줌 남은 왕당파들을 이제 보나파르트,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3세라는 자가 이제 쿠데타로다가 무너뜨리고선 자기가 정권을 잡죠. 그러고 나중에 대통령 됐다가 황제로 제2 제정기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월 혁명은 보나파르트 체제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막스는 이 앞으로의 운동의 방향을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입장을 공산당 선언하다가 비교적 명쾌하게 전략적으로 정리했고, 그 전략적이라는 말은 당대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떻게든 권력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아직까지는 막 형편은 봉건 체제거든요. 독일 같으면요. 그것들을 넘어서는 민주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아무튼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망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 하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단결의 중요성은 오늘날이라고 없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48년 혁명이 무너진 후에 이제 막스는 그냥 끝났으니까 뭐 짐 싸고 집에 가자가 아니라 무기를 놓지 말고 다음 곧 다가온 혁명에 대비하자, 준비하자 하면서 호소문을 쓰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혁명은 이제 한 20년 걸리죠. 파리 꼬민 70년대 가서야 이제 혁명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 막스는 이제 제1 인터내셔널 국제노동자협회라는 거 창립하는 데 주도 역할을 하고 이론적 기반 만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본론을 그동안에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에 대한 면밀한 연구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법칙적으로 볼 때 어떻게 갈 것인가,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위해서 진짜 열심히 뭔가를 한 거죠. 아주 치밀하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 아주 미시적인 측면에서 다 전면적으로 그 작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혹시 자본론 읽기가 쉽진 않은데요. 꼼꼼히 한번 읽으셨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특히 노동일 이후는 쉬워지니까 비교적 2권 가면 또 갑자기 어려워지지만 그걸 헤쳐나가고 3권 가면 또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읽으시려면 기왕 3권까지 꼭 다 읽으시라. 3권까지 다 읽으시면 자본주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론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그 자본주의에 대한 전체 과학적 전망, 그 자본주의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전망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론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잉여 가치의 비밀을 밝힌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단순하죠. 어디서 잉여가 나오느냐? 뭐 이렇게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남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돌고 돌아서 그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어딘가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가치가.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냐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찾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를 영원한 시스템이라고 보는 한엔 잘 안 보이고 더 본질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부르주아적인 계급 본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하다. 더 들어가면. 막스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연구한 결과 이 상품들 중에는 특이한 상품이 있다. 노동력이라는 상품. 이거는 재생산 비용만 계산해서 주는데 그 비용을 받고 와서는 그만큼만 일을 하면 남는 게 없는데 그 2배를 일한다는 거죠. 그 남는 부분이 그러니까 잉여 가치로 전환된다. 그래서 예컨대 원료 100원어치 갖다 놨을 때 지가 알아서 120원, 150원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기계에 들여놨다고 해서 그게 옛날에 1,000원에서 왔는데 2,000원짜리 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기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놔두면 점점 감가만 된다는 거죠. 근데도 늘어나는 건 어디서냐? 100원어치 노동력 사다가 그걸 200원으로 만들어야만 남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본성은 끊임없이 임금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투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거죠. 이 초기자본주의에서 어마어마하게 늘렸던 거죠. 막 16시간은 보통이고 10시간 노동으로 해서도 열심히 싸웠고 그 치열한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애는 뭐 2교대 하는데 다음 교대자가 안 오면은 거기서 자면서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엔 또 자기 차례예요. 그러면 몇 시간을 일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다음에 어떤 기차 모는 분은 맨날 며칠을 호황기에 맨날 며칠을 그냥 잠도 못 자고 몰다가 지옥으로 직행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살 반짜리들 데려다가 흡혈학교 막 운영하고 온갖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도가 따로 없을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그 공장 감독관들이 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또 아주 그 자본가들한테 뇌물도 안 받아요. 있는 대로 그렸던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또 있었어요. 부르주아 출신인데도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늘려봤자 24시간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또 빼야 되잖아요.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사람이니까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반항을 하잖아요. 저항을 한단 말이죠. 게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을 혹사하니까 평균 수명이 뭐 30대, 그다음에 이 신장이 60 넘기가 어려워지는, 먹는 것도 형편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 총자본, 이 자본가들 총괄하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노동력 재생산이 안 되겠다. 국가가 더 이상 뭘 못하겠다 싶어서. 예컨대 이 장총을 이렇게 쓰려면 키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못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거 모집을 할 인간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른바 공장법이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노동 시간을 일정하게는 좀 제한하고, 그다음에 아동 노동이나 여성 노동도 조금 금지하고, 야간에서 금지하고, 이런 등등으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냥 노동 시간 늘려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은 아까 필요한 만큼 일하고 그다음에 더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걸 줄이면 되지 않냐는 거죠. 필요한 부분을 줄여서 그러면 잉여 가치가 더 생길 수 있다. 노동 전체는 안 늘어나도. 그래서 이걸 상대적 잉여 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필요 노동을 조금만 해도 되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상대적 잉여 가치의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특별 잉여 가치예요. 남들이 아직 안 했을 때 자기가 그거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싸게 만들어서 같은 값으로 나가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특별 잉여 가치인데, 요거를 만들어내려고 산업자본은 특히 뭐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오늘날도 그건 변하지 않고 있다. 이거 못 만들면 망한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 뭐 막 부상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과거에 그냥 뭐 하청만 하다가 이제 특별 영역 가치를 만들 줄도 아는 단계로 뭐 AI든 뭐든 그런 간 거죠. 그거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컨대 이제 폭스바겐이 잘 나가다가 요즘 휘청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이거 중국한테 처지는 거죠. 특별 영역 가치 못 만드는 거. 한국도 뭐 마찬가지죠. OLED 잘 나갔지만 중국에서 똑같이 못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평균화돼 가지고 상대적 잉여 가치 만드는 데는 기여하는데 이 특별 잉여 가치는 사라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차기 정권을 맡는다 할 때 표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뭐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특별 잉여 가치 만들자, 선진 기술 강구로 가자 하는 거. 두 번째는 경제 영토 넓히자. 그래서 경제 영토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로 되는 거잖아요. 막 충돌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인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이 자본주의를 방으로 그는 불변이라고 전제하고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 치고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거는 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이상한 짓해서 전쟁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임기 동안은 한국이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인의 가치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따라잡히기도 하고, 경제 영역, 경제 영토 넓히다 보면 항상 충돌하게 돼 있고 항상 전쟁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문제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술 혁신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좋긴 한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 장점이잖아요. 끊임없이 생산력을 높여온 거는 아주 좋은 점인데 막스도 그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다 보면은 그 기술과 관련된 그 기계라든지 뭐 온갖 것들이 다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 삼성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없이는 못하는. 남들은 그래서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첫째는 독점으로 가는 경향을 만듭니다. 딴 데 진입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큰 자본으로 해야만 기술 혁신이 제대로 된다. 두 번째는 아까 그 노동력 부분을 요거는
100원에 사서 2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변 자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 원료나 기계나 딴 것들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불변 자본이라고 불러요.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비율이 이제 문제가 돼요. 가면 갈수록 불변 자본 비율이 커지는 거죠. 불변 자본 비율이 커지고 가변 자본 비율은 줄어들어요. 근데 잉여 가치는 가변 자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잉여 가치가 나오는 비중은 불변 자본이 커지는 거에 비하면은 적어지는 거예요. 이른바 이윤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워낙 자본량이 많아서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벌지만 비율로 보면 줄어든다. 이윤율이 가라앉게 돼 있다. 이 태제를 놓고는 그 경제학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에 틀리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하면서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자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성장률은 어디나 예외 없이 둔화되잖아요. 중국이 근데 한동안 십몇 프로, 20% 막 가다가 최근에 확 떨어지는 것 밑바탕에는 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건 피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율이 평균적으로 가라앉게 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기업들 간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더 치열해지고 독점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이 주기적인 위기들이 또 과잉 생산 막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과잉 생산에서 이 사줄 구매력 없어지면 이제 공황으로 가잖아요. 이른바 과소 소비냐 과잉 생산이냐 둘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 생산 분야 간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2권에 보면 1분야, 2분야 이렇게 나누는데, 1분야, 2분야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계를,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분야와 그다음에 그걸 소비재로 만드는 부분야, 이 두 분야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 양자 간의 균형이 딱 맞아야 또 이게 잘 굴러가요. 안 그러면 이제 어딘가 정체가 되고 공황으로 갈 수 있는 이게 불균형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꾸 반복되면서 공황 반복되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막스는 그런 이 자본주의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이제 1권 그 끝부분에 가면 자본주의의 조정이 울릴 수밖에 없다. 조정이 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뭐랄까 수탈자에 대한 수탈이 벌어지고 등등 얘기하면서 부정의 부정이라는 얘기를 그때 씁니다. 부정의 부정은 자본주의가 과거를 부정하면서 등장했듯이 자본주의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체제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는 근데 부정의 부정은 항상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한다가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건져서 새롭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 가져가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 뛰어난 생산력들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기계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그 자본주의적으로 쓸 때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폐기 청산이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성과들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봤고요. 그런데 이 자본론 자체에서는 뭔가 그러면 다음 사회는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 자유인들의 연합, 이 정도 추상적으로 잠깐 나온단 말이죠. 이걸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또 한동안의 사회운동의 일각에서는 굉장히 부각됐던 부분이 있죠. 아무튼 막스는 추상적으로 얘기할 뿐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파리 꼬민을 본 거예요. 이거는 뭔가 다르다. 그 파리 꼬민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게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는데, 막스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노동에 대한 착취가 근절되는, 경제적 착취가 근절되는 궁극의 정부 형태다. 노동자들의 정부다.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정부다.
엥게스는 요걸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근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내용은 그 기본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다 공직은 다 입법, 사법,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교육 분야까지 다 직선이었어요. 직선으로 뽑고 그다음에 뽑힌 사람들은 그 유권자에 의해서 언제라도 소환될 수 있고 소환제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월급은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그래서 모든 특권을 배제한다. 나와서 막스가 지적하는 거로는 오류까지 포함해서 꾸민해서 벌어지는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공개한다. 이 정보가 원래 권력이잖아요. 근데 비밀 없다. 다 공개하고 비판받고 한다. 이런 원칙을 내세워서 이 국가가 사회의 신분꾼이어야 되어야 하는데 주인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 절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늘 염두에 둬야 되는 원칙 아닌가.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 그럴 리 안 가기 위해서는 이 국가 권력도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도 국가 기구 속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지금 꾸민해 나왔던 것만으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앞으로 민주사회에서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코비는 이제 한 두 달 만에 그냥 무너졌고요. 무력에 의해서 무너진 거죠. 그 자체 모순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력에 의해서 비스마르크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무너뜨렸죠. 아니 그게 잘 발전했으면은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고타 그 당대 이후에 처음에 막스는 또 엥겔스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이 3인당이 한 90년, 한 15년 만에 독일에서 제일 득표 수가 많은 당으로 성장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비스마르크가 만들어서 탄압했던 사회주의자법이 있어요. 소циалистен 게제츠라고 이 사회주의자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온갖 그 제재를 다 했었어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그 노동자당이 커지면서 그때까지 3인당이 그렇게 우경화되지 않았어요. 엥겔스도 있었고 그런 단계. 그래서 엥겔스가 그 3인당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아주 고무돼가지고 전 유럽의 노동자 사회주의 동지들한테 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곧이어서 우경화되기 시작하죠. 카우츠키, 베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의회주의로 막 가버리고. 근데 그 밑바탕에는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독일이 제국주의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다. 팽창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제국주의 팽창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뭐가 있냐? 그 초과이윤을 막 가져오는 게 제국주의 목적이잖아요. 어딘가 가서 저렴한 노동력이든 자본 수출을 통해서든 레닌은 자본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저임금도 있고 미국식으로 그냥 그 종이 쪽지 주면서 그냥 물건 가져가는 방법, 통화 제국주의라 그러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영국을 놓고는 식민지 제국주의, 프랑스를 놓고는 고리대 제국주의 이런 표현을 써요 레닌이. 기술 제국주의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고 온갖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초과이윤을 가져다가 그거로다가 뭐라죠? 노동자 계급 상층부에 뿌리는 거예요. 매수하는 거죠. 여러 형태로. 직접 간접, 공개, 비공개로 매수하는 작업을 한다. 그 메커니즘이 아주 결정적이다. 독일 3인당 상층부도 그런 변화 과정 속에 들어가 버렸다. 초기에는 원래 영국만 그랬는데 나중에는 독일도 그렇게 해갖고 전 유럽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좋은 자리 주고 뭐 좋은 일거리 주고 하면서 매수하는 그 과정들이 있다. 저는 그 레닌 제국주의론에서 아주 뼈저리게 우리가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3, 40년간 이제 경제 성장 막 급속도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초과이윤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면 210조에 되는 거 저기 가면은 20만 원으로 해결되는, 동남아로 가면 20으로 해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초과이윤인 거죠. 그걸 통해서 제국주의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걸로다가 국내 다 다니면 선진국 같잖아요. 온갖 혜택들이 이제 막 번창하게 된 거고 우리도 살만하다라는 생각도 생기고 그래서 이 노동자 단결 투쟁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자본주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 좋네 하는 그런 환각으로 자꾸 빠져들게 만들었고 그 상층부 중에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이 이데올로그들이죠. 교수, 뭐 연구자, 교사, 포함, 교육노동자, 연구노동자들 뭐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막 퍼뜨리니까 언론을 통해서 사방에 뿌리니까 또 이게 이제 그 매수 못 되는 분들한테도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하고 뭐 위기 속에서 어딘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재용이 잘못될까 봐 걱정해주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탈피하느냐. 요거에 대한 문제의식의 핵심이 신자파들이에요. 신자파들이 얘기하는 뭐 관리되는 세계. 관리가 잘 된다는 거죠. 피지배자들이 스스로 지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변혁을 해야 될지 찾을 데가 없어지는 사회. 총체적 속박이 이루어진 사회다. 이거 아주 재수없는 표현입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어딘가 찾으면 있죠. 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면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의식으로는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깨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 과정에서는 저는 이런 본질적인 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 이것들 발판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 망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대안사에 빨리 찾아야겠다라는 걸 절감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는 진짜 핵전쟁으로까지 가는 이 현대전이 어디로 물붙을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절박해졌다. 환경재앙, 환경재앙의 핵심은 핵이죠. 후쿠시마 하나로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뭐 어디서 또 터지면은 한국 같으면은 그냥 온 나라가 초토화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AI 뭐 로봇 뭐 등등으로다가 끊임없이 자동화 무인화하면서 그다음에 양질 일자리를 자꾸 줄어들면서 쫓겨나잖아요. 대량 실업으로 가는 거. 그럼 이제 옛날에는 상대적 빈곤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절대 빈곤이 문제가 되는 사회로 가는 거죠. 자꾸. 이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그냥 현대 사회를 인류 사회 전반을 어떻게 보면 막 절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거. 이거 제가 이제 과대망상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앞만 봐도 현실인 것 같아요. 위태위태했잖아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괜히 끼어가지고 전쟁 불러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레닌이나 막생게스 이 사람들의 중요한 저작들 뭐 아주 일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핵심을 좀 들여다보면은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 한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실감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발판으로 진짜 대안사에 찾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건 또 막연히 우리가 느끼는데 찾아보면 그 하려고 드는 이른바 주체적 조건은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미진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일단은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자각하는 거.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제국주의적인 매수 공작에 매수돼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았다라는 그거에 대한 자각부터. 대학가로 들어가 보면 그건 아주 100%라고 봅니다. 대학가는.
그 연구비 따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논문 한 편 쓰면 2천만 원. 그러니까 그거 따기 위해서 뭐 당첨되기 위해서 뭐 총력을 기울이지 이 현대 사회가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 연구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해야 당첨되는가.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심사하는 분들은 다 또 어때요? 이게 다 보수적이잖아요. 노인들, 뭐 그다음에 좀 기득권 있는 분들이 다 검사하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그래도 주체들이 자극을 서로 주면서 그다음에 받으면서 진지하게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장기적인 과정이 좀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좋은 모델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모델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델을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구소련이라든지 뭐 동독 등등 아니면은 이제 중국 아니면은 뭐 북한 아니면은 쿠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 모델들이 다 아니면 스웨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핀란드도 좋다 그러고 그렇지만 그 모델들은 각각의 조건이 다 있거든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들을 감안해서 각각의 모델들에 담겨 있는 중요한 장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그러니까 아까 변증법에서 강조했던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인 사고.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막스, 엥겔스, 뭐 레닌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혼자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의식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만나고 모여서 새로운 사회 모델도 형성해서 공유하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가망 없어 하던 분들도 이렇게 가면 되겠네 하는 눈이 좀 뜨이고 그러면서 공감이 넓어지는 이 과정이 한동안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준비가 완벽히 돼야만 뭐 사회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예측 못하는 속도로 막 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대응할 만한 뭔가가 준비돼 있어야 된다.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은 있어야 되고 그런 주체적인 조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지금은 굉장히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보통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불완전한 상태로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불완전한 상태라는 건 현재 우리의 주체적 조건이 핵심인 것 같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지금 하는 거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파리 고민에서 얘기됐던 그런 민주적인 근본 민주주의죠. 그런 근본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 그다음에 누구라도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이 자연과 더불어서 발달한 생산력을 근거로 짧은 시간을 통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서 자유 시간을 누리면서 다양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그게 풍요로운 사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그 풍요롭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독식하는 사회는 안 된다. 그 평등 사회로 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풍요로운 평등 사회가 이 막스 엥겔스, 레닌 이 등등의 아주 기본 엑기스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리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국가 권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본가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뭐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뭐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희가 누구한테는 뭐 얼마 몇 천만 원, 누구는 1억 하면서 막 뿌렸는데도 그거 처벌도 안 했잖아요. 걔네들만 했겠어요? 현대는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삼성 장학생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게다가 국회를 들여다봐 대의기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저는 현재 한국 사회 정치 상황에서 제일 큰 주요 모순이 뭐냐? 그러니까 노동자 민중이 압도적 다수인데 그 뭐라 그러죠? 그 1인 사장, 1인 기업 사장 하시는 분들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노동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노동자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다 포함하면 그냥 압도적이다.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어, 발언권을 갖는 건 얼만큼이냐.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이건 자본 독재 사회다. 자본 독재 사회고 그 자본 독재 내에서 좀 무식하게 하는 분파와 조금 영악하게 하는 분파가 나뉘어서 권력 투쟁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같은 정치가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 뭐 윤석열보다 훨씬 좋죠. 그렇지만, 한계가 많다. 이 자본 독재에서 못 벗어난다. 구상하고 있는 바도 제국주의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할 뿐이고, 그 제국주의가 초래할 만한 제국주의 전쟁부터 해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결국 노동자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노동운동 세력에 의해서 그걸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 국가를 만드는 거는 그런 변혁운동 전반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관문이다. 그래서 일단은 통일은 평등 사회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눈치를 주셔가지고 시간 지났다고. 뭐 그 제국주의론 부분은 조금 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날 이제 중국, 뭐 러시아 등등 놓고 제국주의냐 아니냐 놓고 논쟁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국화가 얼마나 긍정적이냐 못하냐 하는 뭐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미국 혼자 뭐 다 해먹는 거, 그것도 그냥 종이 뿌려면서 물건 가져가는, 국채 막 찍어가지고 가져가는, 갚겠다는 생각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뭐 이제 다국화 통해 가지고 뭔가 견제도 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 제국주의의 핵심은 영토가 이미 분할된 상태에서 그 영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형태의 예속 상태가 있다. 다 독립국이지만 뭐 금융 뭐 등등에 의해서 예속돼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식민지 사라졌으니까 제국주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다. 엄연히 그 예속 관계들은 존속하고, 그 핵심은 그 안에 있는 노동자 민중들을 수탈하는 또 착취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항도 만들고 저항도 만들고, 이제 그런 이제 제국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그 영토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영역인 거죠. 시장. 시장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영향력. 그냥 경제적으로 우리는 손해 보면서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게 하면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항구 자기들이 관리하고 거기에 군사 기지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등등 하는 것들이 다 원래 제국주의자들이 해왔던 것들이다. 전쟁을 지금 하냐 마냐의 문제는, 그래서 레닌도 그건 다 껍데기다. 그 본질은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인데, 이 레닌이 보기에는 이 생산력이라는 게 다 똑같이 발전하거나 이렇게 항상 앞에 나가던 게 앞에 나가고 뒤에 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불균등 발전한다. 불균등하게 발전하니까 과거의 것들이 새로 등장하는 권력, 경제 권력, 이것들을 가만두기가 어렵잖아요. 밟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이럴 때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안 된다는 거죠.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그건 전쟁이다. 제국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거를 논증하는 거죠. 그건 이제 레닌이 그 앞에 있었던 저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얘기하는데, 초제국주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전 세계 자본, 독점 자본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점점 하나로 묶여서 전체로 빨아먹는, 그래서 마치 미국이 단일 패권으로다가 전 세계에 하청을 주는 구조가 초제국주의 같은 느낌도 조금 주죠. 그런데 그거는 영원히 갈 수가 없죠. 언제나 또 생산력 불균등 발전들은 일어나게 돼 있고, 그게 일어나면은 그 힘관계에 따라서 요동을 하게 되면은 또 전쟁이 생길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제국주의 전쟁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깡패끼리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제국주의가 그렇게 성장하는 종속국, 새롭게 등장하는 종속국의 발전을 밟아버리기 위해서 침략하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는 방어해야 되잖아요. 방어 전쟁. 그건 정당하다고 봐요. 방어 전쟁 안 할 수 없죠. 그럼 다 노예화되고 다 초토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은 그렇게 두 부류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는 정당하다고 할 때, 물론 침략을 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가 만일 진짜 좋은 사회라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중국도 보고 싶다. 중국이 진짜 좋은 사회냐, 아니면 깡패 싸움이 될 거냐. 이거는 중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그 사회주의적으로,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로 또 풍요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느냐. 여기 공동부유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 아니면 차단되고 아니면 좌절하느냐. 그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이 혼자 독식하는 것보다는 통쾌하죠. 그렇지만 또 위험은 증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양면적인 면이 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식민지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적 요소도 있거든요. 레닌은 그런 상황에서 이 식민지들의 민족 해방은 진보적이다라고 봤고요. 그거는 전 세계 사회주의 형성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봤고요. 그래서 레닌은 두 가지 복합적인 혁명, 그러니까 선진국에서의 프롤레타 혁명, 그래서 세계대전을 내전으로 바꾸자, 그런 구호를 내세웠었죠. 내전 밖에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러시아 혁명 직후 그냥 끝내버렸죠. 많은 영토 주면서 끝내고 내전으로 들어갔죠. 이제 그런 부분과 식민지 민족해방 혁명, 이 둘 다 복합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봤어요. 한국 같으면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측면과 미국에 대한 예속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문제.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영어를 못하면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가? 영어를 좀 하려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최소한 하루에 한 5시간 영어에 매달려야 한 3, 4년. 그래야 좀 영어가 조금 될까 말까. 아니 뭐 이제 조기교육으로 나가든가.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읽는 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건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영어 공부하는 애들은 대학 공부를 못해요. 영어 공부하기 바쁘거든. 취업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면 전공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식민지가 아니고 뭐냐 도대체. 하여튼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걸부터 좀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이제 AI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그걸 좀 보완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좀 듭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거 하면 또 한국 사회는 엄연히 자본주의 사회로서 또 제국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외국에 나가서 막 빨아들어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3세계 민중들을 막 괴롭히는 면이 있는데, 이것들을 문제의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를 바꾸자 할 때는 우리만 변할 수 없고 결국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그럴 때는 이른바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연대, 이른바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진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국내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 연대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도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국내의 다양한 운동들이 있잖아요. 해방 운동들, 여러 뭐 장애인부터 해서 환경 운동 다 있을 텐데, 이 분야들이 이 자본주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갖도록, 그래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아주 나아가서는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또 필요하다.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노동자 국가가 된다면은 그냥 이 사회가 제대로 좀 사람 살 만한 사회로, 이런 사회로 가는 거.
이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예컨대 국유화 얘기를 하지만 국유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온갖 반론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가. 연구 많이 해야 되고 그것들을 축적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사상, 기본 사상, 인간을 보는 것부터 해서 그 구체적인 세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진짜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그걸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사가 쭉 진행되면서 자본주의가 딱 자리 잡은 다음부터 꽤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저항도 하고 뭐 했지만 끊임없이 깨지고 또 겨우 조금 이겨봤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 해방 전쟁인 거죠, 결국. 그 인류사적인 그 해방 전쟁 속에 여전히 우리는 들어있다. 우리는 그 해방 전쟁 속에서 뭐 이미 패배를 자인하고 그냥 어디 골방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전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같이 꿈도 꾸고 뭐 계획도 세우고 뭐 세부적인 전략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전쟁 중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잘 싸웁시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역시 1시간으로는 좀 부족해서 지금 한 1시간 한 15분, 20분, 예, 이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줌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이 안에 지금 현재 민주노총 회의실에 또 한 10분 이렇게 있어서 일단은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지만 하여간 좀 유익한 자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힘들고 지루하실 텐데 그래도 질의응답은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질의응답 뭐 많은 분은 못 봤더라도 한 3분 정도, 3분 정도 밤새워서 할까요? 여기 나오셔서 질문을 요 마이크로 해야 안에 있는 사람 여기는 들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대줄까요? 아니 그거 와서 질문하는 거. 네, 여기 나와서 하셔도 되고요. 너무 민망한데요? 여기다 놓을게요. 그럼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예. 쉬고? 네. 뭐 쉬는 거는 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체력들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오랜만에 아주 좋은 강의를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3가지만 간단한 게 아니라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막스 저작 몇 권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포이에르바크에 대한 태제와 공산당 선언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다는 그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자본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보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공부의 짧음 때문에 약간 좀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질문은 이 자료의 1-3에서 요체는 유물변증법이다라고 하셨고,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부정, 즉 불가피한 파멸을 인정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모든 형태들을 유동상태 속에 있다고 봐. 그거하고 세 번째로 본질상 비판적 혁명적이어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유물변증법의 요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또 유물변증법의 가장 요체는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 변화 운동한다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시 막시즘도 그것이 자본론이 됐건 막스 사상 전반에 관한 것이건 그것 역시 물질의 변화와 함께 아, 그 막스의 사상도 새롭게 늘 비판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것도 하나의 근본주의로 막시즘을 그야말로 성경처럼 끌어안고 머무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의문을 제가 좀 짧아서 그걸 이제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챕터 4에서 노동자 국가 풍요로운 평등사회 여기서 인식에 머물지 않고 변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질문과 그 연동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어, 그 역시 그 첫 번째 질문이랑 같은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이 될 텐데요. 맨 마지막 그 문장에서 혁명적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 결정적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는 인식의 근거. 이거 정말 그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이건 바로 포이르박 태제 11번째에 있는 태제랑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자본론 내지 막스의 사상 20세기 중반에 유럽 사회를 해석했던 막스의 사상만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현실. 예를 들자면 이번 미국 대선 이후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라든지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의 퇴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현실 속의 실천 이런 것도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레닌이 말한 것처럼 그냥 회색빛 이론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제가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의문들 들었는데 적당한 예. 네, 우리 참교육 동지의 이영국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로 우리 교수님 뭐 답이 대기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무수히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과학적 이론이라면 답이 나오지 않은 과학적 이론이라면 그렇죠. 그 이제 유물변증법, 그러니까 변증법 일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화 발전의 학설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한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겔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의식 발전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제일 출발 단계에 있는 낮은 단계의 의식, 그것이 이제 감성적 직관. 감성적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구체적인 그 속성에 대한 인식이 아무것도 없이, 규정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 여기 이것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연구 안 해도 이것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것과 지금 이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이것과 지금 이것은 벌써 달라진 거죠. 지구는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위치가 벌써 달라졌고 그다음에 여기서 벌어지는 엄청난 화학 반응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미생물들이 다 이동하고 있을 테고 다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그냥 유동하는 것 같은 것조차도 감성의 영역에 머무는 것 같은 것조차도 그 세계는 이미 추상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막스 이론에서도 온갖 요인들 다 고려하면서 과학인 척하지 말아라.
본질로 들어가나. 그러니까 헤겔은 그런 의미에서 개념적 사유를 하자 그래요. 개념은 사물, 대상의 살아있는 영혼이다. 영혼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개념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매 순간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막스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생산 양식이 변하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논의들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를 그냥 이 지구의 속도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것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죠. 일정한 추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눈앞에 보이는 거가 다라고 생각 안 하고 요게 이제 해결주의적 인식론을 막스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끝없이 변하는 거 따라가는 걸 표상적 사유라고 그래요. 표상적 사유로는 과학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유가 뭔지를 끊임없이 묻는 거. 그러면 이제 무한 소급돼 가지고 결국 본질을 놓친다. 그걸 논증적 사유 뭐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사태의 본질을 짚는 사고를 해야 된다. 얘는 이렇고 저렇고 남의 얘기하지 말고 핵심을 짚어라. 이게 이제 해결 변증법에서 또 중요한 사태 자체로 들어가라. 그런데 막스가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본질을 짚고 있는 거다. 근데 이 본질이라고 해서 영원한 뭐 불변의 실체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 본질적으로도 변하거든요. 본질도 여러 층이 있고. 그래서 레닌이 생각하기에는 더 심오한 본질로 표면에 머물지 않고 더 심오한 본질로 그다음에 그 변화 발전해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따라잡는 거 이런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작동하는 게 유물변칙법이라서 과연 이제 유물변칙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면은 왜 맨날 유물변칙법만 가지고 보냐 이렇게 물으면 좀 답답해져요. 그렇게 보자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면서 보자는 건데 왜 그렇게만 보자 그러냐. 좀 답답하죠, 그건. 막스는 그럼 어떠냐? 상당히 자본주의 메커니즘 전반을 꿰뚫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 한동안 은폐될 수도 있었다. 그 관리되는 사회 개념이 등장할 때만 해도 그게 부차적인 문제처럼 오히려 껍데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 시뮬레이션이 더 중요하고 뭐 그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팽배하면서 미시론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겪고 있는 우리 문제들을 대면해서 보면은 전쟁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삼위일체의 재앙들 이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는 이 계급 문제 떠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대항하는 세력으로서의 노동자 민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냥 국가 권력의 문제를 놓칠 수가 없고 그건 저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자가 아니라 막스의 논리를 우리가 통해서 현실을 보니까 상당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현재적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적 판단을 떠나서 노동자 국가 얘기하면은 막스 문헌 연구하는 분들이 언제 막스가 노동자 국가 가지고 얘기하냐. 프로레타 독재 가지고 얘기하지. 이것부터 시비 걸어요. 하지만 저는 이건 변화시켜야 된다. 왜냐? 노동자가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은 그게 노동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논거가 있는데 반대로 PT 독재 얘기하는 순간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노동자 얘기도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노동자 얘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노동자인데 노동자 얘기조차 안 하면 뭐가 되냐. 그러니까 노동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럼 국가 권력은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된다는 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의미에 부합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막스 논리를 그대로 이식해가지고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 정신은 뭐냐는 받아들일 만하다. 그게 특히 21세기에 오면서 더 심각해졌다. 동구권 무너질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절박해진 상황이다. 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유효성이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 파묻혀 버린 것 같다가 아직도 뭐 막사하냐.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는
뭐 기껏해야 스피노자 보고 있고 기껏해야 뭐 칸트 보고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프로이트 가지고 커가지고 얘기하고 다 한물 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절박한 거는 다시 막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신자파에서 현재의 문제 그런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짚었던 게 오히려 저는 아도르노라고 봐요. 걔는 열심히 이 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의 재탕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 수는 없고 그 해결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은 결국은 노동자 중심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뭐 노동자 중심이라면 전 인구라고 먹어도 무방하고 나와서는 이제 그 개념을 지운 게 문제였다는 거고 노동자들이 주체를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당 문제도 심각해지겠죠. 당 문제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하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뭐 아직도 레닌주의 망한 지가 언제인데 살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스도 우리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건져내고 우리 뭐 막스의 모든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뭐 틀린 것도 많거든요. 틀린 건 틀린 거고 우리가 받아들일 엑기스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혁명적 주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 뭐 이게 원론적인 얘기라서 여기서 뭐 지금 윤석열 문제 아니면은 뭐 트럼프 아니면 러우 전쟁 등등에 대한 얘기는 저도 매일 저 유튜브들을 봐요. 그 유튜브들 보면서 뭔가 하루도 안 보면 이게 지금 버릇이 돼 버렸어요. 좀 있으셔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데 그 중독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결국 핵심으로 들어가면 레닌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짚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일어나는가? 왜 이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게 불가피한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걸 극복할 대안은 뭔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려면은 저는 원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걸 능가하는 이론들이 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 못 드려서 그래서 당연히 타도해야죠. 당연히 타도해야 되고 이제 사실은 우리의 진짜 강적은 이재명이다. 강적은 진짜 여우같이 뭘 잘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의 한계를 우리가 짚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의 두 분파라는 걸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독자 세력을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는 그래야만 진짜 전 인류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우리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류사의 전반 저 머스크 같은 인간은 이 지구 망할 거니까 화성에다 뭐 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그따구 생각을 왜 하냐? 화성 말도 안 되는 혹독한 조건이라 그러잖아요. 이 좋은 지구를 놔두고 이걸 왜 핵으로다가 망가뜨리려고 그러냐? 이걸 저지하는 세력은 그 경제 논리, 축적 논리, 자본 논리를 넘어서야 가능하지 않냐. 근데 삼성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 하겠냐? 삼성 장학생들이 그 짓 하겠냐?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좀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민주노총이든 당이든 여기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 어디가 됐든 그런 데서 조직적으로 못하더라도 누군가라도 자꾸 해야 된다. 개별 연구자들이든 뭐 연구 단체든 사방에서 그것들을 해서 그 성과들을 결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과제는 많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해결책은 뭐 뾰족한 거 없고 그렇습니다. 네, 뭐 줌으로 질문할 수 있는 네, 그러려고요. 네, 잘 들리시나요? 저기 줌으로 접속하신 선생님들 지금 이영국 선생님이 여기 현장에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이 있었는데요. 잘 들리시면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영국 선생님 얘기가 워낙 어려운 얘기여서 저는 뭐 질문과 답변의 50%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에 마르크스가 유물 변증법을 얘기했는데 지금 150년이 넘게 지났는데 막스도 이제 그런 유물 변증법으로 극복돼야 될 대상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러나 막스 그건 맞다. 거기 틀린 부분도 있다. 그러나 막스의 이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여태까지 약간 에, 은폐, 엄폐가 좀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독재 뭐 이런 부분들은 자본의 독재 뭐 그런 부분이다. 그랬고 실천과 관련해서 우리 홍승명 선생님이 뭐 해결책을 마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 실천을 지금 강의로 이렇게 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줌에 접속하신 분들 질문하시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드렸는데요. 줌으로 접속하신 분 그 질문을 하실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여기서 보면서 아니면 어떤 여기 마이크 스피커를 꺼놨기 때문에 스피커를 그럼 잠시 켜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우링이 있어서 이렇게 꺼놨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저기 조창익 선생님, 김홍기 선생님, 남중섭 선생님 등 지금 뭐 이미애 선생님, 유승준 선생님 또 있네요. 이주영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명 정도 정호영 동지 질문해 주세요. 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네요. 네. 네, 우리 조이주 선생님이 참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이 됐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이거 접속을 해서 그럴 거야. 아마. 네, 여기 아까 이부영 선생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질문 혹시 이 안에서도 질문 주셔도 됩니다. 어려워서 질문을 못 하겠군요. 네, 우리 조이주 선생님이 대표로 질문 한번. 네, 우리 정우은 선생님 질문 한번 하실까요? 네, 일로. 네. 질문 없으면 이대로 끝낼까요? 네. 네,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하는데 질문이 혹시 있는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질문이 없으시면 뭔가 이렇게 이 오늘의 강연을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만족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플러팅이라고 그러나요 요새 그런 의견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해주실까요? 네, 정호영 동지가 잠시 마이크를 켜는 것 같습니다. 저 안 했는데 왜 저 이름을 아니에요? 네, 아니군요. 네. 그냥 뭐 그 플러팅이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어땠어요? 네. 뭐 이렇게 파리 경제철학 초고 거쳐가지고 한계점 이야기하시고 뭐 자본론 인정 가치론 발견한 부분하고 근래 있었던 저 제국적 논쟁까지 쭉 잘 달아주셔가지고요 머릿속이 정리가 잘 되어서 좋았고요. 뭐 지금
신자파 문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뭐 이게 공부하는 게 요즘 신자파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거든요. 걔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요 정도만 하자고 나오는 게 요즘 유행하는 최혜자니 그거 같아요. 요 정도만이라도 하면 된다고 나오는 게 요즘 나오는 최혜자는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신 거 보면 신자파들이 뭐 다 이렇게 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고 말씀하신 게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은 소감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우리 선생님이 에, 끝으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이렇게 빠뜨린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실은 지금 제가 아도르노 그 미야기로 여보세요? 그 시간 안 되는구나. 이게 군대에 있을 때 27살, 8살 그때 번역을 했어요. 군대 안에서. 그러니까 그 텔텍스 병이었거든요. TT실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제 하루 뭐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 넷으로 접어서 이렇게 사접해가지고 여기서 넣고 다니다가 짬만 나면 꺼내가지고 이제 한 줄 한 줄 해석하고 이제 그 텔렉스시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옮기고 그래가지고 일병 될 때까지 다 했어요. 그때는 막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막 그러고 나와서 이제 교정 보고 해가지고 채우려고. 그래서 이제 엉터리 같은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는 잘했다고 자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데가 많더라. 그 이제 친구들 중에 그 아도르노 전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야, 그따구로 번역해놓고 그냥 있냐. 내가 같이 공역할까? 막 하면서. 그래서 알았다. 내가 다시 한 살 해가지고. 그때는 논문만 하고 뒤에 부록을 안 했었어요. 요번에 다 하면서 해설 논문도 하나 따로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이게 문지사에서 나오는데 그 문지사 입장은 원래 청기하고도 조금 더 다르잖아요. 더 이렇게 좀 느끼하달까? 이 부르주아 아도르노 분위기입니다, 사실 그게. 그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제가 해설에는 이 관리된 인사의 문제부터 해서 그 아도르노 논리의 그 핵심들에 대해서 다 반론을 이 노동자 국가로 가야 된다 입장에서 막스주의 입장에서 막 전부 뭐 리얼리즘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전부 충치적 지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다가 보냈더니 문제 쪽은 또 여유가 있나 봐요. 이거 자기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뭘 한 적이 없대요. 근데 뭐 그런 데는 괜찮대요, 자기들도. 그래가지고 뭐 잘 됐다 그래요. 아직 책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또 아도르노 학회가 있었어요. 처음 창립회가 있어서 제가 그 전에 와서 와, 굉장히 창립회 하는데 세 꼭지를 한 1시간씩 발표하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또 이 현대 아도르노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전체적인 지배 관계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했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아도르노 전공하다 보면 그 안에 매몰돼 가지고 디테일한 문제에 그냥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 뭐 고통의 문제, 뭐 그런 미메시스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요. 그다음에 뭐 짜인 관계라는 개념 등등해서 디테일한 것들이 많은데 막 거기에 막 매몰되는 분위기가 조금 저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하는 식으로 또 이 현대사의 근본 문제부터 봐야 된다. 아도르노가 그냥 뭐 그런 디테일에 매몰됐던 인물이 아니지 않나. 세부부터 이 총체적인 해방 담론 전반을 같이 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그 한계를 짚으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안에 매몰돼서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나. 분위기가 뭔가 다행히 제가 조금 연배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싹 무시는 못하는 그 이제 분위기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느낌도 있을 수 있다.
그 주도하는 분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냥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 신자파 분위기들은 저는 좀 우리가 그동안에는 현실 제대로 좀 이렇게 잘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꽤 있었다고 봐요. 그럼 이제 민주화 과정에도 기여한 바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어느새 이제 지금 더 절박한 상황까지 와 있지 않냐. 그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극복할 대안을 못 만들면은 답이 없다고 보고 막스주의 내에도 일정하게는 신자파들이 제기하는 문제들, 민주주의 문제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꽤 있다. 아까 그 파리꼬미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바도 일정하게는 그거에 흡수되어 있다. 이제 이 전략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막스가 더 좋은 답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그 실천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전에도 한번 욕 먹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북에 대해서는 침묵하나 또 이 중국 문제를 그렇게 자꾸 눈치만 보고 이제 예의주의하자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래 그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북에 대해서 연구를 좀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 변혁에서 핵심은 저는 한국 사회 자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자체 문제에서 더 큰 문제는 북이 아니라 신자파적인 상황. 노동자들이 변혁할 마음이 없게 된 상황이 더 근본 문제고 이건 레닌이 설명했듯이 그런 매수 과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깨야 된다. 뭐 북하고 관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해결 안 된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 아까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같이 묶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저도 절실하게 봐요. 그렇지만 그거 가는 것에서 밑바탕에 더 중요한 거는 저 노동자들이 정치 주체로 나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비전이 없다. 전 노동자 국가 막 얘기해야 된다고. 노동자가 국가 권력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어디 가서도 얘기해야 된다. 윤석열한테도 해야 된다. 왜 노동자 우습게 보냐. 그 얘기 해야 되고 이재명이 당연히 더 해야 돼. 못하는 거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노동자가 아닌 경우죠. 그렇다고 보고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이 힘을 자각 안 하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저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는 정호영 쌤이랑 동의하고요. 또 이 백지련 선생님이나 김정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중국 왜 이렇게 우습게 보냐 하는 좀 우습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잘 되기 바라고 있고 특히 그 공동부유 사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극단적인 그 양극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서 자본주의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구체적인 일들이 설명하기 이전에 저는 레닌의 제국주의를 한번 다시 보자. 그럼 거기에 많은 답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그것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막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보자. 그러면 그 답이 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 일종의 뭐라 그러죠? 체계망상이라는 거기 꽤 맞춰가지고 파라노ia, 편집증으로다가 그렇게 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 들어가면은 뭐 이론이라고 봐야 되죠. 아무튼 이 완벽한 과학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나 막스가 꽤 많이 해놨고 레닌도 나름 한가닥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좀 공유하자. 이상입니다. 네, 이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명 정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줌으로 접속해 주신 분들이 12분인데 여기서 접속한 사람 이렇게 빼면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변함없이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이걸 녹화를 또 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 녹화 영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대구에서 여기가 멀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우리 참교육 동지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뭔가 자본 독재 철폐를 위해서 와주신 홍승용 교수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